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금리 인상이 될 때 과거에 집값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현재 0.75%인데 가장 낮은 금리, 작년에 그러니까 0.5%까지 내려갔었죠.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5%였습니다. 이게 0.5%,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제로 금리가 아니고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돈을 까먹는 거다.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0.25% 한 단계를 올리면 1%가 될 것이고, 또 0.25% 한 단계를 올리면 1.25%가 되겠죠. 지금 현재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2.5에서 3.5가 3.5에서 4.5%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신용대출을 받았던 전반적으로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과거에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16년쯤 되는데 1.2에서 1.5 또 1.75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그런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이 금리 하나만으로 크게 작용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금리가 지금 0.75%인 금리가 7.5로 10배로 올린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기준금리가 7.5%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겠습니까? 10%가 최소한 넘어갈 텐데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0.75든 1%든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으시겠죠.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대출로 3억을 연 2.5% 금리에 이용한다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이자는 1년에 750만 원이고, 금리가 3.5%까지 올라면 연 이자는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올 부담이 87만 원, 750만 원일 때는 대략 올 60만 원, 60만 원에서 87만 원, 그러면 27만 원이 늘어나는 건데, 야, 서민들이 이자로만 27만 원을 더 낸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87만 원 낸다. 대출을 3억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 올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로만 60만 원 내던 거를 27만 원 더 내서 87만 원을 낸다. 그럼 다른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빠듯한데 27만 원을 더 낸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집값을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냐 했을 때 좀 미비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02년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2019년 1600조에서 2020년 1726조, 무려 120조가 늘어났고, 2021년 지금 상반기까지 2분기까지 현재 80조 정도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냥 곱하기 2를 하더라도 160조.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증가율이 2위다 이런 통계도 나오기는 하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은행별로 작년 대비해서 5 내지 6% 가까이 되는 은행들은 대출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대출이 안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된다. 어쨌든 이 집값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래서 악재긴 악재입니다. 이것도. 자, 두 번째로는 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그만큼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힘들어서 잘못하다가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경매로 많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 이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면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거의 뭐 90%, 100% 가까이 대출해주면서 무주택자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를 올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집값이 떨어지게 하는 악재라고 보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종부세 때문에 계속해서 종부세 부담이 많아지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집을 더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서 주택 하나만 더 사면 다주택자인데, 자, 다주택자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바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아직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뉴스 나옵니다만 좋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서 돈을 뿌려서 임시적으로 이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금리 인상 되기 전에 전 단계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리 될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악재라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악재에 더불어서 또 집값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뭐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에서 한 단계 자기 뜻을 적겠다. 선별적 자영업자 위주로 가겠다. 그게 뭐 그 돈이, 윤석열 후보는 뭐 50조 얘기하는데, 뭐 50조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이 돈이 또 뿌려집니다. 결국에 시중에는 이 돈들이 많이 나돈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2천조 가까운 돈들이 인프라 이 법안 통과 플러스 다른 알파로 2천조의 돈이 또 뿌려지는, 자, 이런 부분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많은 돈들이 뿌려져서 이게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으로 갔는데, 또 한 차례는 뭔가 일시적으로 돈들이 많이 나도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집값을 잡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부작용과 호작용을 모두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급 부족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풀겠다. 사실상 서울 내에서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많이 또 뭔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아닙니까? 7년째 오르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이 8년째까지 이어갈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분수령은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 1일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또 종부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뭐 야당 후보가 되더라도 종부세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당이 180석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결국에는 그렇게 봤을 때 당분간은 또 좋지 못한 상황이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채 더 사도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나오면 종부세 안 냅니다. 아니면 6억 좀 넘어도 종부세 부담 없습니다. 양도세 2주택 중간 내더라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익이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 뉴스 따라서 가는 분들은 좋은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내 상황에서는 뭘 더 사야 됩니까? 내 상황에서는 팔아야 됩니까? 내 상황에서는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게 세법이 매년 다른 세법이 나오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가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낭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받으셔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브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낮 12시 여러분들 점심 드시면서
예, 소화 잘 되시라고 낮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도 봐서 먹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음식 넣고 먹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그게 이 유튜브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